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12년도 1회차 제2강 9번부터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생산성 임금제에 의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밑에 보게 되면 적정 임금 상승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성 임금제에 의하면 생산성 임금제를 기반으로 하라 이거예요.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가 나오는데 생산성 임금제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적정 임금 상승률을 구하는 문제예요. 적정 임금 상승률. 그래서 뭐 시중에 어떤 책들은 생산성 임금제를 구해서 답이 16%인 이런 오답인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책 갖고 공부하면 여러분 다 0점씩이 됩니다. 적정 임금 상승률을 구하는 겁니다. 적정 임금 상승률. 생산성 임금제를 구하려면 경제학적 지식으로 보게 되면 자본 비용이 들어가야 돼요. 자본 비용이. 그래서 문제에도 자본 비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나와 있냐면요. 생산성 임금제를 구하라고 자본 비용을 허수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자본 비용은 이 문제에서 허수입니다. 왜? 생산성 임금제에 의하면 노동 생산성 상승률과 적정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적정한데 얼만큼을 올려야 임금이 적정하냐라고 하는 적정 임금 상승률을 구하는 겁니다. 문제 포인트가. 그럴 경우에 자 2011년과 문제 보게 되면요. 2010년이 있죠. 그래서 2010년도 여기서 쓸까요? 밑에다가 잘 해서 보게 되면 1번 2010년도 1인당 생산액, 즉 한 사람이 얼마만큼의 생산액을 뽑았냐 이거예요. 문제 그대로 나와 있지요. 2010년 근로자가 40명인데 생산량이 100개예요. 단가는 10원이고 자본 비용은 150원인데 이 자본 비용은 허수라고 했죠. 그래서 생산량이 100개요, 100개. 얼마짜리를 10원짜리를 그러니까 1,000원어치 만드는 거예요. 몇 명이서 아까 40명이죠? 몇 명이서 40명이서 그래서 이러면 1인당 25원어치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1인당 생산액은 25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2011년 1인당 생산액을 잡아야겠죠. 자, 문제 보게 되면 2011년 근로자가 50명이래요. 생산량은 120개, 즉 120개를 만들었고 얼마짜리를요? 단가가 12원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1,440원어치 만드는 거예요. 몇 명이서 50명이서 그럴 경우 1인당 생산액은 28.8원어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 변동량만 갭을 메꿔주면은 이것이 적정임금 상승률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적정임금 상승률은 자 변화율이니까 원래 얼마예요? 2010년도에는 25원이죠. 그래서 25원 분의 얼마로 변했어요? 2011년도에 28.8원으로 변했다. 28.8원 빼기 25원 곱하기 100이 변화율이더라. 그래서 계산기 눌러보게 되면 15.2%가 나옵니다. 그래서 15.2%가 정답이다. 그래서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쓰면 6점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문제도 꼭 여러분 인지하시고요. 다른 책의 16%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거 다 오답입니다. 자, 9번 보고요. 10번 갑니다.
10번 문제. 심리검사에서 성능검사와 습관적인 행동을 측정하는 성향검사를 각각 3개씩 쓰라고 나왔어요. 이것도 우리가 많이 풀어봤죠. 10번 문제에 성능검사예요. 성능검사. 성능검사와 또 습관을 물어보는, 행동을 물어보는 성향검사로 나눈다. 그래서 성능은 능력검사의 능력검사. 다른 말로 인지적 검사라고도 해요. 대가리가 좋아야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인지적 검사라고도 하고요. 이 성향 검사를 다른 말로 정서적 검사라고 해요. 정서적 검사다. 그래서 어떤 시험에서는 인지적 검사 3가지와 정서적 검사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뭐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능력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지적성이다. 키워드가 지적성이다. 지능검사. 이쪽은 적성검사. 이쪽은 성취도검사. 이거는 다 능력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쓰면 3점입니다. 정서적 검사 또는 성향 검사의 종류는 무엇이냐? 성흥태다. 성흥태다. 그래서 성격 검사, 그리고 흥미 검사, 그리고 태도 검사. 그래서 성흥태는 정서적 검사, 성향 검사, 지적성은 인지적 검사 또는 성능 검사라고도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쓰면 6점입니다. 오히려 깔끔하죠? 그래서 실기시험은 여러분 말이 서술식이지 사실은 단답형 시험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만 써서 글짓기하는 단답형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1번 갑니다.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의 치료 과정이에요. 그래서 11번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이죠. 개인의 전생애주의 상담입니다. 그래서 4단계 치료 과정, 4단계. 그래서 어떻게 치료냐?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의 문제점은 뭐예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그럼 상담의 목적은 뭐죠? 열등감 해소. 왜 열등감이냐? 아들을 못 낳아서. 그래서 아들로 열등감. 또 혹시 뭐 동영상 보다가 아들 못 낳았다고 열등감이에요? 남녀 차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이그잼플 그냥 재밌게 비교하는 거니까요. 우리 동영상을 듣는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아갖고 뭐 설마 한번 이렇게 태클을 거는 분 없겠죠. 그래서 열등감에 대한 치료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열등감. 문제가 나와야죠. 키워드는 4가지니까 상계통제다. 아하, 상계통제다. 오호통제가 아니라 상계통제다. 외우고 상담의 관계 형성을 먼저 하라 이거예요. 왜? 열등감이 있으니까 우월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상담의 관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역동성을 탐색하라 이거예요. 열등감이 사라졌는지, 즉 뭐가 좀 힘차게 돌아가야 상담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역동성을 탐색하고 그리고 내담자의 통찰과 이해, 전체적인 내용을 통찰하고 이해하고 이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재교육하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계통제만 쓰면 됩니다. 치료 과정을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하니까 이 상계통제 예만 쓰면 4점짜리입니다. 설명을 하고 안 써도 됩니다. 12번 가겠습니다. 게슈탈트 여러분 1차에서도 아주 친밀감 있게 많이 나왔죠. 게슈탈트 독일어 형태 모양이란 뜻이다. 그래서 게슈탈트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이거죠. 모양이 이쁜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미해결 과제 모양이 나왔어요. 즉 찌그러진 모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찌그러진 모양을
이쁜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상담의 목적이다. 그러면 상담의 문제점은 찌그러진 미해결 과제다. 왜 찌그러졌냐? 앞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정경, 미해결 과제, 배경 이렇게 주요 과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1차에서 많이 배웠죠. 그래서 이럴 때 상담의 기법이 뭐냐 이거예요. 찌그러진 것을 미해결 과제를 이쁜 모양으로 만드는 기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쁜 모양을 만들죠. 여러분의 이쁜 모양은 뭐예요? 합격이죠, 합격. 이쯤에서 한번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합시다. 믿음 천국 불신족. 믿으면 합격이다. 합격. 반드시 합격이다. 이것도 당위성이 옳은가요? 하여튼 여러분이 카톡에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쓰세요. 아름다운 오늘의 게스탈트를 위하여. 멋지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름다운 하루의 모양을 만들자 이거죠. 얼마나 유식해요. 정말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또 노동시장 경제학적 용어로 내 인생의 후반 굴절을 위하여. 멋지잖아요. 돈 벌만큼 벌어서 여가 즐기면서 살고 싶다. 정말 울사 먹을 거 많아요. 오늘 너무 머리가 아파. 인지가 아프다.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근데 잘못 공부했어. 내 인생의 영원한 우상향을 위하여. 그럼 뭐예요? 평생 노동, 일만 하고 살아야겠다. 이런 거겠죠. 하여튼 상담 기법, 찌그러진 모양을, 그러니까 왜 찌그러졌냐? 알아야 될 거예요. 자각하고 인식해야죠. 누가? 본인이. Here and now, 언제? 지금. 그래서 게스탈트는 현실, here and now를 강조했죠. 그래서 본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욕구와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욕구와 감정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빈 의자에다가 미해결 과제를 익히는 대상이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화풀이나 감정 찌꺼기를 내뱉는 것을 빈 의자 기법이다. 또 세 번째, 그래도 안 될 경우는 돌직구 직면을 통해서 나 뜨겁게 정신 차리게끔 뜨거운 자리 직면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미해결 과제를 해소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제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게스탈트 상담 기법에 상담의 목적이라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각성, 통합, 이렇게 책임, 각성, 통합, 책임. 이건 목적이고 이 욕구와 감정의 자각 빈의자 기법은 기법이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혼란스럽죠. 그래서 외우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기본적인 키워드, 욕구와 감정, 그리고 빈의자 기법, 그리고 뜨거운 자리 직면은 게스탈트 상담 기법의 상담 기법 이렇게 매칭을 해야 돼요. 열심히 뜨거운 자리 제목이 뭐예요? 게스탈트요. 이러면 안 돼요. 13번 갑니다. 이 문제 또 나왔네. 내담자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는 기법. 13번 내담자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는 기법. 무엇을 보고 이해한다? 똥을 보고 이해한다. 누가 만들었다? 기스버스와 무어가 만들었다. 그래서 기스버스와 무어의 또 상담 기법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우리 더럽게 한번 외웠지 않습니까? 저분의 변은 왜 끈적거리는가? 왜 끈적거리는가? 아주 더럽지만 외우기는 잘 외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보고 여기서 5가지만 들어가니까 기본적인 외우고 싶은 거 가정 사유하기, 또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또 뭐 왜곡된 사고 확인하고 변명에 초점 맞추기, 분류 및 재구성, 저항감, 재인식 다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한 개 남네요. 이 중에서 여러분 골라 잡으면 됩니다. 저번의 변은 왜 끈적거리는가? 내담자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는 기법. 무엇을 보고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냐? 똥을 보고 이해하더라. 어떤 똥이냐? 끈적거리는 똥이다. 자, 14번 갑니다. 14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통계 단위에서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 이게 직업상담사에서 제일 긴 문항이에요. 이거 배울 수 있으면 다 배울 수 있어요. 자, 제목이 일단 한국표준산업분류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 결정 방법이에요. 산업 결정 방법.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산업 결정 방법이에요. 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있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 기준 세 가지에서 산투생, 산출물의 특성, 투입물의 특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다 꼭 그런 거 쓰는 사람이 있어요. 산투생. 그리고 또 본인이 맞았대. 좋았어. 아, 이번 시험 잘 봤는데 울겠지요, 나중에. 이 산업의 결정 방법은 뭐 똑같은 설명이지만 알펜시아에 겨울에는 스키장을 하고 여름에는 펜션 사업을 해요. 이럴 때 어떤 산업을 결정하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그냥 계절로 갑시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 이 문제를 풀 때는요, 동계올림픽 알펜시아 동계올림픽을 연상하세요. 동계올림픽에서 제일 재미있는 종목은 엉덩이 미는 거예요. 개주죠. 쇼트트랙이라고 하나? 하여튼 엉덩이 밀면서 막 개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엉덩이를 밀면 돼요. 즉 엉덩이 선수만 밀면 돼요. 엉덩이만. 그래서 첫째 엉덩이. 계절에 따라 산업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은 활동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엉덩이 1, 엉덩이 2, 엉덩이 3에서 이렇게 밀어서 외우면 됩니다. 또 두 번째는요, 휴업 중, 청산 중, 현재 휴업하거나 청산 중인 산업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요, 휴업 전, 청산 전, 그 전에 있는 산업으로 결정하고, 설립 중인 산업은 지금 현재 설립하고 있어요. 설립 중인 산업은 개시하는 활동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엉덩이에서 이게 다짐입니다. 휴업 중, 청산 중인 산업활동은 휴업 전, 청산 전 산업활동으로 결정하며, 설립 중인 산업활동은 개시하는 활동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보고요. 산업이니까요. 산업은 주로 생산 단위, 기업에서 산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생산 단위요. 생산, 기업이거든. 생산 단위가 기업이에요. 그래서 생산 단위의 산업 활동은, 즉 기업의 산업 활동이에요. 다시 합니다. 생산 단위의 산업 활동은 두 번째 엉덩이 주된 산업 활동에 부가가치액으로 결정하며, 부가가치액. 마지막 엉덩이 부가가치액으로 결정하지 못할 시에는 산출액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이게 제일 긴 문항입니다. 자, 지으면서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의 결정 방법이다. 1번 계절에 따라 산업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은 활동으로 결정한다. 2번 휴업 중 청산 중인 산업활동은 휴업 전 청산 전 산업활동으로 결정하고 설립 중인 산업활동은 개시하는 활동으로 결정한다. 또 생산 단위의 산업활동은 주된 산업활동의 부가가치액으로 결정하며 이 부가가치액을 결정하지 못할 시에는 산출액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갑니다. 소득과 여가 모형, 이것도 아주 징글징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15번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겠죠. 노동 공급 곡선에서 임금이 있고 그리고 노동 공급 양이 있습니다. 즉 일의 양이 있는데 임금이 올라갈수록 노동 공급량도 증가하더라.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연결한 것을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상향이라고도 합니다. 우상향 곡선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가 3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나는 300만 원만 있으면 사는 데는 충분해. 굳이 돈을 더 벌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나는 요때부터는 돈을 더 벌더라도 여가를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소득 효과라고 합니다. 즉 후방불절 곡선이라고도 하고, 이를 선택하는 것은 우상향이다. 즉 노동을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할게요. 그래서 소득 효과란 전제 조건이 임금 인상 시 올라간 임금으로 인해서 노동 공급을 포기하고 여가를 선택하는 것을 소득 효과라고 한다. 대체 효과는 반대겠죠. 임금 인상 시 올라간 임금으로 인해서 기회비용이 상승하여 여가를 포기하고 노동 공급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쓰면 되겠고요. 단 여가가 열등제일 때 소득 증대에 따른 노동 공급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자, 소득이 증대되면 후방굴절을 할지 또는 우상향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개인차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여가가 열등제라고 전제 조건을 했기 때문에 열등제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가가 나쁘니까 절대로 여가를 선택 안 하겠죠. 대표적인 사례가 워커홀릭 일중독자들이에요. 일중독자는 절대로 못 놀아요. 일해야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가가 열등제라고 전제 조건이 나오면 무조건 답은 우상향한다예요. 일을 선택한다. 즉 노동 공급을 선택한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우상향을 한다라고 쓰면 됩니다. 15번 됐고요. 16번 갑니다. 지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결정하는 요인 아주 자주 나오죠. 그래서 맨날 해서 여러분 지겨울 겁니다. 아는 사람은 빨리 그냥 플레이 다른 데로 누르십시오. 16번 기혼 여성의 문제를 먼저 인식해야 돼요.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즉 직장을 얼마만큼 빨리 잡냐 이겁니다.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화면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움직일 때는 배가 좀 많이 보이네요. 뱃살을 좀 빼야 되는데 이거 잘 안 빠지네요. 하여튼 여러분, 지금이 2012년도니까요. 2017년도 강의할 때는 좀 뱃살이 좀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합격. 저희의 목표는 뱃살 10kg 빼기. 도전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기혼 여성이 무엇을 보고 경제활동을 참가하냐? 첫째, 시장 임금에 따라서 결정하겠죠. 시장 임금이 비싸면은 일을 선택할 거고,
임금이 싸면 일을 안 하겠죠. 그래서 시장 임금에 따라서 결정하고, 뭐 두 번째, 뭐 여성의 교육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시장의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되겠죠. 교육 훈련은 뭐 플러스 기술, 교육 훈련 기술하고도 연관되겠죠. 세 번째, 뭐 남편의 소득. 네 번째, 기타 가구원의 소득. 또 다섯 번째, 뭐 자녀의 나이, 또는 자녀의 숫자, 또 가계 생산 기술의 발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골라서 그냥 5가지만 쓰면 됩니다. 17번 또 해설 갑니다. 17번 규준의 종류예요. 규준은 비교하는 거죠. 집단 내 규준은 집단에서 비교하는데 살짝 문제를 바꿨어요. 이제 집단 내 기준은 3가지가 있죠. 그래서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100점 만점으로 비교하는 것은 백분위 점수, 정규 분포에서 비교하는 것은 표준 점수, 지점수라고 하죠. 또 등급을 나눠서 비교하는 것은 표준 등급, 스테나인 점수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규준의 종류가 아니라 발달 기준이래요. 발달. 그러니까 집단 내에서 얼마큼 발달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발달이. 그래서 어떻게 발달되었냐 보니까 연령에 맞게끔 발달이 되었냐 안 되었냐. 그래서 연령 기준, 또 학년에 맞게끔 발달이 되었냐 안 되었냐. 학년 기준, 또 언어 발달 기준, 언어 발달. 그래서 언어가 나이나 연령에 맞게 발달이 되었냐. 나이가 10살인데 10살만큼 발달이 안 됐어요. 그러면 또 이것도 발달이 덜 된 거죠. 학년도 뭐 지금 뭐 5학년인데 5학년보다 훨씬 미달되는 행동을 하면 또 문제가 있겠죠. 언어 발달도 마찬가지예요. 성이 되는데 막 뭐 뒷글자마다 시시 붙이고 막 욕이나 되고, 그러면 뭐 언어 발달이 안 된 거죠. 저도 이렇게 이 강의를 끝나고, 이제 야간 강의 끝나고, 요즘은 야간 강의 잘 안 하는데, 야간 강의 끝나고 전철을 타면요, 뭐 그냥 나이를 막 많이 먹었건 덜 먹었건, 그냥 특히 남자들 모여갖고 뭐 아주 뭐 큰 소리 그냥 뭐 그냥 10원짜리야 10원짜리 하는데 아주 민망하죠. 아주 뭐. 근데 막 전화적으로 막 욕하고 싶어. 이런 개나리가 그냥, 하여튼 그런 사람이 언어 발달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용은 뻔합니다. 개인의 점수를 기준 집단 연령에 비교해서 몇 살에 해당하는지 해석하는 거다. 즉 개인의 점수를 소속된 기준에 맞춰서 몇 살인지 해석하는 거다. 학년 기준 마찬가지죠. 학년 평균과 학업 성취도 검사를 통해서 학년 기준을 알아보는 것이다. 또는 제작하는 방법이다. 똑같은 겁니다. 언어 발달 기준은 개인 점수를 기준 집단 사람들과 비교해서 언어 발달이 어느 정도 발달되었는지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늘여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틀리는 것은 이 문제 답에다가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표준 등급 이렇게 쓰는 사람이 거의 70%는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쓰기를 바라야죠. 우리는 여기다가 연령 기준, 학년 기준, 또 언어 발달 기준이다. 제목이 뭐예요? 기준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발달 기준의 종류다. 발달 기준. 자, 18번 마지막 문제 갑니다. 그래서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직능이에요. 직능. 또 직능 수준, 또 직능 유형을 쓰시오. 말 그대로 답이 나왔어요. 직능은 직무와 업무와 과업을, 즉 직무예요. 직무를 업무와 과업이라고 해요. 직무를 다른 말로 업무와
뭐 과업이라고 하는데 직무, 업무와 과업 이렇게 쓰고요. 직무를 수행하는 즉 업무와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직능이라고 한다. 직능 수준은 말 그대로 뭐 직무를 수행하시는 능력의 수준, 높낮이를 의미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높낮이를 의미한다. 뭐 조금 더 유식하게 쓰고 싶으면 제1직능, 제2직능, 제3직능, 제4직능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쓰면 훨씬 더 고퀄리티의 또 답안지가 되겠죠. 직능 유형은 유사성에 따라 직종을 통합해서 구분한 것으로 이건 안 써도 돼요. 뒤에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일단 직무가 먼저 주어가 나와야 돼요.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이나 장비 이렇게 묶으세요. 지식이나 장비 또는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된 유형을 의미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또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직능 유형이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장비 또는 재화나 서비스 등과 같은 일련의 유형을 의미한다. 이렇게 쓰면 훨씬 더 답안지가 깔끔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8번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2012년 1회차 해설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